사이버네틱스, 그게 달성하고자 한 것이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의 용어로서 설명을 한다면 인공지능 로봇이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처럼 보이고 인간처럼 움직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들을 비슷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심지어 인공지능 생체 로봇을 만들고자 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대담한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194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었죠. 물론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조석지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이른 시도였다, 빠른 시도였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주 큰 반향이나 구체적인 실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940년대면 아직 최초의 컴퓨터조차 나오지 않았을 때죠.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ENIAC이라는 최초의 컴퓨터는 1940년대 중반에 나왔습니다만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도 이제 1940년 전후 정도 되고 그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게 1940년대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이제 시기였고, 따라서 어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사고나 비전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어떠한 뚜렷한 구현물, 실적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어떠한 개척자 정신으로서 남아서 대부분의 학자들의 머릿속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 사이버 세계라는 단어를 어떻게 들어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재미있게도 나중에 1980년대에 그 SF 소설 작가에 의해서 재발견되고 재해석되어서 대중화되게 됩니다. 윌리엄 깁슨이라는 작가가 1980년대 초중반에 두 개의 작품을 통해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본인 말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고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응용해냅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지금으로 따지면 가상현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이루어진 가상세계. 지금으로 치면 온라인 세계, 사이버 세계, 가상현실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이제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1980년대, 1990년대 사이버 펑크 붐을 통해서 이제 소설적으로, 대중적으로 널리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다시 차용이 되어서,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널리 회자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선구자들의 정신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여서, 특히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덕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상현실까지도 구현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즘 시대적 화두에 연결시켜 본다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그 제4차 산업혁명, 그것이 바로 예전에 노버트 위너 교수가 그리고 윌리엄 깁슨 같은 소설가가 꿈꿨던 바로 그러한 시대인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시대는 이제 그 시대가 될 것이고, 그 시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구자들의 사고 방식, 비전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전공의 아주 디테일한 것만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애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었던 비저너리, 즉 선구자들의 마음가짐, 자세, 실제로 비전이 어떠했는지를 꼭 같이 찾아보기를 권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지능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비록 우리 수업의 제목이자 이 목적이 컴퓨팅적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의 근원적인 목적이 그 지능을 컴퓨터로 재현해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 지능 혹은 사고의 모든 영역이 문제풀이, problem solving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사실 문제풀이를 넘어서 decision making, 즉 판단, 그리고 reasoning, 즉 추론 같은 영역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문제를 왜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것이 사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풀 필요가 없는 문제를 왜 어렵게 문제 공간을 정의하고 그 문제 해결 경로를 탐색하는 그런 수고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에 내가 지금 당장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진 않죠. 또한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도 않죠. 내가 풀 가치가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애초에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도 당연히 지능의 영역에 포함이 될 겁니다. 추론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풀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혹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파악해야 할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연동시켜서 문제풀이나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추론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수업의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용어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추론이라고 할 때 추는 밀추자입니다. 그래서 밀어서 무언가를 논증해 나가는 것. 그래서 기존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밀어서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하죠. 추론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연역 혹은 귀납 혹은 유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역 같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3단 논법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모든 동물은 죽는다. 사람도 동물이다. 따라서 사람도 죽는다. 라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고, 논리적으로 자명한 대명제, 그리고 소명제,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3단 논법이죠.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고방식, 탑다운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연역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귀납은 어떻습니까? 귀납은 그 명제 자체로서 논리적으로 자명한 것, 당연하게 납득되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 그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찾아내서 그것들 간의 유사점을 파악함으로써, 즉 통찰을 통해서 그 안의 본질을 이끌어내는, 물론 논리적으로 꼭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 혹은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귀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물론 동쪽이라는 것을 어느 방향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태양이 뜨는 방향을 우리가 동쪽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구의 방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태양이 꼭 동쪽에서 뜬다는 보장은 없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예측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쉽게 그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은 예측하지만, 사실 언제든 태양은 서쪽에서 뜰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인간 문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물리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역사적으로 혹은 우리 경험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예로 백조를 들 수가 있죠. 백조라는 것은 이름 그 자체로 흰새를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백조가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정의상 성립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에 기반하여서 블랙스완 시어리 같은 것들까지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그러한 발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그러한 귀납적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또 다른 추론의 예로는, 추론의 방식으로는 유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추는 어떤 것의 유사성, 언뜻 보기에는 같지 않은, 닮아 보이지 않은 것들의 관계가 사실은 닮아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질 혹은 현상의 특성을 파악해내는 것, 추론해내는 것을 유추라고 하죠. 영어로는 analogy, 닮은 꼴의 도형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에서 비롯된 어원을 사용하는 analogy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조금 다른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화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 벤젠의 고리, 벤젠의 육각형 결합을 발견해낸 케콜레 같은 이제 학자의 경우에 그 고리 형태가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선잠에 들었다고 하죠. 그랬을 때 꿈속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을 보았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것이 어떤 환상형 구조가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서 그것을 이제 사실로서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인류 학문의 역사에서 이렇게 유추를 통해서 일견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현상을 굉장히 창발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현상의 본질 혹은 문제 해결을 달성했던 경우들의 일화를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죠. 그래서 소위 창의 혹은 창의 융합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정말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유추, Analytical Reasoning이 가능해져야만 될 것입니다. 요즘 각광받는 기술 중의 하나인 빅데이터 기술 같은 것이 사실 그래서 귀납이나 유추에 사용되기 굉장히 용이한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잘 처리하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각광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고등지능, 인텔리전스의 한 영역이 사실은 이 귀납과 유추인데 이 귀납과 유추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기계도 달성 가능한 영역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을 아주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련 전공을 학습을 할 때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것을 별개의 기술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컴퓨터적 사고 혹은 지능의 관점에서는 크게 하나로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문제풀이의 기본 원리, 적어도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에서의 문제풀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우리가 문제풀이의 본질이 문제 공간의 정의에 있음을 이해하였으므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 공간을 정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 세계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문제 공간은 더욱더 추상적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상적인 문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기저의식 상에서 문제를 풀이할 때는 크게 상관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고할 때는 즉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현하고 다시 피드백 받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추상적인 문제 공간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문제풀이의 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 공간을 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투사해야 됩니다. 프로젝션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3D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게임 세계는 3차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볼 때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가 2차원 평면 형태이기 때문에 그 게임 세계도 결국은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의 형태로, 평면의 형태로 프로젝션 되어야만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다시 3차원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그 3차원 공간을 즐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문제 공간 또한 그것이 다차원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그리고 펜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므로 그렇게 종이 위에 펼쳐질 수 있는 형태로 문제 공간을 투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혹은 그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게 문제 공간을 펼친 형태를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물론 투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모든 문제 공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상화한 형태가 바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과학 혹은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하는 문제풀이의 기본 구조가 사실은 결국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에서 파생 혹은 확장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상태를 뜻합니다. 문제 공간에서 문제 공간 속의 어떤 한 존재자를 스테이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스테이트는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존재자 그 자체만을 혹은 그 위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존재자의 여러 프로퍼티 혹은 말 그대로 현재 상태 값을 가지는 것을 스테이트로 정의합니다. 트랜지션은 그러한 스테이트들 간의 이동을 뜻하죠. 트랜스는 바꾼다는 뜻이었고 이제 지션의 뒷부분이 이동한다 라는 뜻이 되어서 바꾸어서 이동하는 것을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 환승한다고 하죠. 환승이 영어로 트랜짓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짓과 트랜지션이 거의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스테이트들 간의 환승, 이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림, 그것이 바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들을 노드로 표시하고 트랜지션을 엣지로 표시한 그래프의 형태가 많이 쓰이고 있죠. 이러한 형태는 1940년대에 정보이론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이론이라고 하면 클로드 셰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론 같은 것들, 그리고 샘플링 이론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보 처리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그런 정보 이론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활용되면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Finite State Machine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정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finite state machine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state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finite, F-I-N-I-T-E, finite라는 것은 영어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죠. 무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이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이 finite의 뜻입니다. 그럼 finite state니까 그 상태들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동하는 기계. 그래서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문제 공간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 방법의 그 과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혹은 개념으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finite state automa타라는 개념이 되죠. 오토마타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데 게임 같은 데서 종종 차용되기는 하죠. 혹은 SF 소설 같은 데서도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토마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토마타는 사실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으로 표시하면 오토마톤이죠. ON으로 끝나는데 ON의 불규칙 변환이 복수로서 A가 되어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오토마톤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오토마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딱 한 개를 지칭할 때는 언제나 명확하게 오토마톤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관련 교재를 참고할 때에도 오토마톤과 오토마타를 구별해서 쓰는 것을 인식해서 읽어야만 오해가 없을 겁니다.